돈에 인색하면 사랑에도 인색하다. 돈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왜 늘 계산부터 할까? 돈에 인색한 사람은 결국 감정도 계산한다. 1편 사랑도 통제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 아, 그건 네가 사. 너 요즘 잘 벌잖아. 이 한마디에 마음이 식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함께 있는 자리였고, 함께 고른 물건이었고,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건 누가 얼마 냈는지를 따지는 말투 하나였죠.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을 거래하고 있었구나. 관계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돈을 적게 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돈으로 감정을 통제하려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아마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단순한 인색함이 아닌 사랑의 결핍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돈으로 통제하려 들고 왜 그들은 사랑조차도 조건부로만 나누는지를요. 돈 아끼는 게 뭐가 어때서? 이 말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방향을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아껴야 하는 걸까? 단순히 검소하거나 절약하는 것과 사람이 인색해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과일 바구니 하나도 아까워서 들고 가지 않는 사람. 연인이 생일 선물을 기대했지만 선물은 의미 없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며 단 한 줄의 손편지도 남기지 않는 사람. 이들이 정말 단지 돈을 아끼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들은 사랑을 노력해서 표현해야 할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노력이 결국 자기 자원, 즉 돈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소비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잃거나 내어줘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은 물건만 아끼는 게 아니라 감정도 아끼고 표현도 아끼고 결국은 사랑도 아낍니다. 왜 나는 늘 계산당하는 기분일까? 한 청취자의 이야기입니다. 연애 초반 남자친구가 한 번도 밥을 사준 적이 없었다고 해요. 데이트는 늘 본인이 더 많이 내고 커피값조차도 딱 반으로 나눠 계산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불만일까? 싶어 몇 번이나 넘겼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의 가치마저도 절반씩만 책임지고 싶은 걸까? 사랑은 원래 주고받는 것이고 경제적 분담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계산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계산하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산기보다 훨씬 섬세하게 상처받는 법이니까요. 돈은 결국 통제의 언어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인색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 욕구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돈은 내가 가진 통제 수단 중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은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내가 더 안 썼다는 건 내가 더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내가 덜 약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주는 걸 약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늘 손해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결국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계산하는 사람은 마음도 계산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조차 이득인지 손해인지로 따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쟤는 뭘 해줬지? 내가 오늘 이만큼 신경 썼으니까 내일은 제가 할 차례야. 이런 계산은 결국 상대를 감정의 대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준 만큼만 돌려받지 못하면 그 관계는 손해보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삐지고 멀어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왜 나는 자꾸 인색한 사람에게 끌릴까? 놀랍게도 이런 사람에게 자꾸 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의 인정이나 표현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선물 하나 줬다. 이건 큰 의미야. 오늘은 먼저 연락해줬다. 기적이다.
이런 반응은 결국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색한 표현에도 조금의 감정만 보여줘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은 원래 그렇게 쟁취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흐르고 나누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인색한 사랑에 스스로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렇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 사람은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할까요? 자신에게조차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쓴다는 건 더더욱 불편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령 자신은 배고픈데도 밥 한 끼를 사 먹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옷을 봐도 이건 사치야 라고 말하는 사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아끼는 게 아니라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조차 그렇게 다뤘다면 타인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잠깐 이런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말은 달콤합니다. 네가 최고야. 너무 소중해. 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계산기처럼 정확합니다. 하루 3번 커피를 마시지만 당신 커피값은 늘 당신 몫이고, 기념일은 잊지 않지만 선물은 늘 그냥 마음이야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넘치게 주고 실제로는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 그게 바로 돈을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로 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사랑은 쓸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가입니다. 사랑은 결국 시간을 쓰는 일이고 에너지를 쓰는 일이고 마음을 쓰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랑은 그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색한 사람과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색하게 굴고 있진 않나요? 오늘 단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따뜻한 말이든 소소한 선물이든 혹은 그냥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든요. 당신의 사랑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충분히요. 2편, 왜 인색한 사랑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가? 딱히 잘해주는 것도 없고 늘 계산적이고 표현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놓칠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게 적고 줄 것만 많다는 것도. 그런데 왜 못 떠날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얻어내야 한다는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왜 이렇게 절실할까? 인색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해주는 순간이 있다는 것. 평소엔 말도 차갑고 표현도 없고 내가 뭘 해줘도 그저 담담하던 사람이 문득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너밖에 없어. 오늘은 네가 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다음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죠. 이런 순간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이런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 있겠지. 이 사람 안에도 분명 따뜻함이 있는 거야. 난 그걸 봤으니까. 그 한 조각의 따뜻함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10번, 100번 상처를 감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은 늘 부족하다는 착각. 인색한 사람은 자신은 많은 걸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주는 것에는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걸로 되겠어. 나 같으면 더 크게 했을 텐데. 그래서 그게 다야?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푸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을 끊임없이 자격 시험장에 세우는 말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잘해도 절대 충분하다고 말해주지 않죠. 그 결과 사랑은 함께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빈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보상일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무언가를 잘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자기 뜻에 맞췄을 때만 잠깐의 애정 표현을 허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칭찬을 받기 위해 엄마의 얼굴을 살피며 굴듯이 그게 너무 힘든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우리의 감정은 그 보상에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사랑은 중독보다 더 강한 중독일 수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관계를 감정적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불안, 불해, 무시당함, 프레이, 인정받음, 또 무시, 프레이, 또 인정. 이 반복은 사람의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고 그 강한 감정 기복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특히 드물게 주는 인정은 사람의 뇌에서 도파민을 강하게 분비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극을 다시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맞추고 더 참고 있는 거죠. 이런 감정 구조에 한번 빠지면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는 나쁘다는 걸 알아도 정서적으로는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 이미 너무 많은 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손을 놓는 건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무서워서 못 떠나는 것.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못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떠났을 때의 허전함과 두려움이 너무 무서운 걸까요? 인색한 사랑을 오래 겪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이 그 사람 안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내면 감정도 사랑도 나 자신도 함께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옵니다. 이건 사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주입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조용히 깊게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너무 많은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했을 때 편안함과 가벼움이 먼저 떠오른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랑은 불안보다 편안이 많아야 하고 기다림보다 함께함이 많아야 하며 눈치를 보는 순간보다 웃는 순간이 많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당당히 누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립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보여준 따뜻함, 우리를 인정해줬던 한순간, 우리 안의 부족함을 채워줬다고 착각했던 기억들, 그걸 그 사람이라 오해해서 자꾸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애착입니다. 그리고 그 애착은 당신의 외로움이 만든 감정의 환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당신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당당해지고, 더 웃게 되고,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굴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레를 벗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더 무너질 것 같다는 그 마음, 그건 진짜일까요? 아니면 길들여진 감정일까요? 오늘의 한 줄 미션, 오늘 하루 당신의 감정을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원래부터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아야 할 이유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편, 그 사랑에서 나오는 법, 그리고 다시 사랑을 믿는 법. 이젠 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옵니다. 크게 싸워서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깊게 한숨 쉬다 말고 문득 드는 생각. 이제는 좀 지쳤다. 하지만 그 다음이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장 끊어야 하나? 만약 다시 보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이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이별과 복귀를 반복합니다.
몸은 그 사람 곁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절반쯤 멀어진 상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 감정이 얼마나 지치고 외로웠는지를 당신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관계에서 천천히 나오는 방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정리한다는 건 감정을 없앤다는 게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랑이 끝나려면 감정도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떠나야 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감정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계속 버티는 건 사랑이 아니라 버릇입니다. 그리고 그 버릇은 당신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간 변하겠지. 지금 나가는 건 너무 감정적이야. 이 말들은 모두 당신 안의 감정이 아니라 습관화된 굴복의 목소리일지 모릅니다. 작은 분리부터 시작하세요. 이별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분리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종일 상대의 답장을 기다리는 습관을 줄여보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그냥 한번 견뎌보세요. 늘 상대를 먼저 챙기는 루틴을 하루쯤 건너뛰어보세요. 이건 끝내는 연습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연습입니다. 관계에서 조금씩 나를 되찾아오면 그제야 이별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아집니다. 감정은 지울 수 없지만 질서를 바꿀 수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끌려다니면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면 좋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가 건네줬던 말, 그날 밤 문득 따뜻했던 손, 그의 짧은 미소. 하지만 이 감정에 질서를 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억의 순서를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기억은 분명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아주 가끔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혼자 감당했다. 나는 이제 그런 관계에서 나와야 한다. 이 네 가지 순서를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마음속의 편집본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보다 더 강력해지니까요. 편집을 바꾸는 건 결국 나 자신밖에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그 사람 안에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이 나는 뭐지? 그 사람 없으면 난 누굴 만나지?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란 사람도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존재감의 상실이 무서운 거죠. 그럴 땐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전엔 좋아했지만 관계 때문에 멀어진 취미, 늘 미뤄뒀던 자격증이나 공부, 나를 위해 사두고만 있었던 책 한 권, 이런 작은 것들부터 다시 나의 중심을 만들어주세요. 그 중심이 생기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감정이 자라납니다. 사랑이란 내가 나로서 더 단단해지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내가 더 괜찮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사랑을 위해 자신을 줄이고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당신은 점점 작아졌고 그 사람은 점점 더 커졌겠죠. 그런 사랑이라면 이제는 다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은 둘이 마주본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며 걷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손을 내밀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면 관계를 정리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다짐은 다시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상대에게 어떤 표현을 받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는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어야 다음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온도로 느껴지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한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늘 감정을 계산해야 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이미 마음이 피로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닌 기꺼움으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꺼움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당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관계,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작고 약한 사람으로 바꾸고 있나요? 사편, 사랑인 줄 알았지만 처음부터 통제였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요. 처음엔 그 사람이 너무 따뜻했어요. 진심 같았고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았고 처음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혹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처음엔 너무 친절하고 너무 헌신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랑에서 감시로, 배려에서 간섭으로, 지지에서 압박으로 바뀌어버린 경우.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그리고 너무 조용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랑이 식은 탓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린 그걸 초반엔 몰랐을까? 사랑이 시작될 땐 누구나 조금은 맹목적입니다. 상대가 너무 잘해주면 이 사람 진심이다라고 믿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감동하죠. 특히 감정적으로 허기져 있던 시기라면 그 따뜻함은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갈증난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집중하지? 왜 이렇게 빨리 확신을 주지? 이런 말 조금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은 떠오르더라도 내가 예민한가? 이 정도면 고마운 거 아닌가 하며 그냥 넘겨버리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그 관계의 본질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초반에 나타나는 통제의 신호들,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위험 신호들을 소개드릴게요.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랑은 처음부터 통제였을지도 모릅니다. 1. 하루 종일 너 생각만 나. 듣기엔 로맨틱하죠. 하지만 너무 빠르게, 너무 자주, 감정적으로 과한 말을 반복한다면 그건 감정 몰입을 통한 지배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서히 깊어지지만 통제하는 사람은 감정을 빠르게 던져서 상대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가 도망치기 전에 감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넌 그냥 나만 보면 돼. 초반엔 이런 말이 우릴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상 너의 인간관계, 선택, 취미, 일상까지 통제하고 싶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를 만나는 걸 싫어하고 가족과의 시간에 질투하거나 혼자 있는 걸 불편해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지배의 시작입니다. 3. 그건 내가 널 위해 그러는 거야. 케인이 말은 듣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판과 간섭을 정당화하는 포장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에 간섭하면서 너 그 옷 별로 안 어울려. SNS 활동을 제한하면서 다른 남자들이 너 보는 거 싫어. 휴대폰 비밀번호를 요구하면서 불안해서 그래.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모든 말에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어도 넌 고마워해야 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4.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초반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가 조금 지나면 등장하는 가스라이팅의 형태입니다. 네가 나랑 헤어지면 진짜 후회할걸. 넌 나 아니면 누가 너 이해해 주겠어? 너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런 말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상대를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부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더 깊이 빠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경고 신호를 보면서도 오히려 더 빠져드는 걸까요? 그건 그 사람들이 초반에 보여주는 확신과 애착의 강도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우리 천천히 알아가자이지만, 통제적인 사람은 난 이미 너를 다 알 것 같아. 우린 운명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확신은 자존감이 흔들리는 사람에겐 너무나 달콤한 환상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날 진짜 사랑하나 봐.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처음엔 누구나 서툴 수 있지. 하지만 그 강렬함은 사랑의 이름을 가장한 감정의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면, 사랑을 하면 외로움이 줄어야 합니다. 함께 있다는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도 사랑 안에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불안해지고, 더 많이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건 단 하나의 결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받는 게 아니라 통제당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평가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나요? 웃을 일이 늘어났는가? 좋아하던 걸 더 자주 하게 됐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졌는가? 아니면 자꾸 움츠러들고 있는가? 사랑은 늘 나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힘입니다. 다시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지 않으려면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랑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너무 빨리 확신을 줄 때 의심해도 된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내 세계를 침범하면 거절해도 된다. 아무리 감정이 커도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관계는 끊어내도 된다. 이 문장들이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정말 당신을 위한 거였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지배하기 위한 명분이었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견디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목록이 바로 당신이 더 이상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5편,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상처 속의 위안을 떠올리는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립더라고요. 이젠 안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연락 오면 흔들릴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는데. 이 말을 꺼내는 사람은 이미 수십 번 그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두자고 다짐했고,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고, 전화번호도 지우고 SNS도 차단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문득 어떤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건넸던 말, 함께 걷던 거리, 아무 말 없이 손잡아주던 조용한 밤. 그 기억들이 찾아올 땐 이별은 끝나지 않은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지죠. 나 아직 이 사람을 사랑하나? 이게 미련인가? 집착인가? 진심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게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니면 상처 속에 숨겨진 자기 자신인지. 그리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편집이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별 후에도 상대가 아닌 상대와 함께했던 자기 모습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정말 떠올리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당신, 그때의 공기, 그때의 감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이 웃으며 나를 바라보던 그 순간, 함께 길을 걷던 늦가을 저녁의 거리, 추운 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감싸주던 따뜻한 손길.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답게 편집됩니다. 슬펐던 순간은 덜어지고 좋았던 순간만 남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회상 왜곡 레미니센스 밤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시기의 기억은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남은 기억의 환상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로했던 존재가 나를 아프게 한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이별이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처와 위안이
같은 사람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엔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당신의 상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지?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을까? 내가 너무 민감했던 건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처음에 당신에게 어떤 사람으로 다가왔든 간에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을 그리움으로 착각하는 것.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가장 익숙했던 감정 구조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에 잡히던 반지 자국처럼 그 사람과 있었던 일상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 뇌는 가장 익숙한 구조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인색하고 통제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외로운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한 청취자의 이야기입니다.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그립고 연락이 오면 반가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다시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운 순간마다 그 사람이 주었던 단 하나의 미소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떠올리는 그 장면, 그 사람이 매일 보여주던 모습이었나? 아니면 아주 가끔 기적처럼 있었던 예외적인 순간이었나?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사랑받고 싶은 감정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당신을 어떻게 다뤘는가로 남아야 합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도, 선물도, 순간의 따뜻함도. 하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아플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자주 밀었나요? 기념일을 잊었나요? 감정 표현에 인색했나요? 자신의 기준에만 맞춰서 사랑했나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좋았던 순간보다 당신이 울고 있던 순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이젠 그 감정을 돌려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감정은 절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젠 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요. 나를 아껴주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기, 감정을 적어내려가며 정리해보기, 오래 미뤘던 여행이나 약속을 실천해보기,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듣고 나를 감싸주기. 그 감정들은 전부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감정까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지만 생각은 해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심한 사람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의 출구 앞에 와 있습니다. 단지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됩니다. 그 사람을 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기억은 정말 그 사람과의 추억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의 외로움이 만든 환상인가요? 오늘 하루 그 사람과의 좋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 그 기억 뒤에 가려진 상처의 장면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균형을 되찾아야 그리움이 아닌 회복이 시작됩니다. 6편 이별 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죄책감에 대하여.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이해했더라면 지금도 함께였을까? 이별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후회. 한참이 지나도 정말 끝났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도
계속 마음속에서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 감정은 이별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심지어 상처받은 쪽이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상대에 대한 감정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대부분 가혹합니다. 지나치게 왜 우리는 상처받고도 자책할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애썼고, 더 참았고, 더 많이 이해해 주었는데 왜 끝난 후에는 내가 더 후회하는 걸까? 그건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책임감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를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떠난 게 아닐까 두려워서, 혹시라도 다시 돌아봤을 때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후회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이별 후 상대를 잃은 아픔보다 자신이 부족했다는 자책에 더 오래 머뭅니다. 사과받지 못한 이별은 나 자신을 탓하게 만든다. 특히 더 힘든 건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지 않은 이별입니다. 통제적이고 인색했던 상대, 상처를 주고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넌 항상 너무 감정적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말만 남기고 떠났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당신의 자책으로 채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끝나면 결국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감당 못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상대에 대한 미련을 지키는데 더 편하니까요. 자책은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통제의 잔재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별 후에도 계속 자책하게 만드는 감정은 사랑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 안에서 당했던 통제의 잔재입니다. 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해 상대의 기준에 맞춰야 했고, 감정 표현조차 눈치 보며 했던 관계. 그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어느새 내가 예민한가? 내가 또 잘못한 걸까? 하는 습관이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이별 후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이제는 상대가 없는데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고 내가 못나서 떠났겠지 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지배당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부족해서 끝난 걸까?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떠났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서툴고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당신의 인격이나 인생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는 감정의 파장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죄책감은 관계의 책임을 혼자 떠맡을 때 생긴다. 관계는 언제나 둘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표현이 서툴렀다면 당신은 맞추느라 더 많이 애썼겠죠. 그 사람이 인색했다면 당신은 감정을 대신 채우려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별 후에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혼자 책임졌고, 당신 혼자 버텼고, 이제는 당신 혼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니까요. 그 감정을 그냥 놔둬야 하는 순간이 있다. 자책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 왜 이젠 끝났는데 자꾸 생각나지? 이런 생각은 감정을 더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할수록 감정은 더 오래 갑니다. 그럴 땐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세요. 지금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자책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제 보내야 할 감정입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맞춰줬던 나, 침묵을 견디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나, 이 모든 나를 비난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땐 내가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 그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했을 뿐이야.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오랫동안 얽혀있던 죄책감의 매듭을 조용히 풀어줄 겁니다. 당신이 계속 마음에 품고 있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라는 문장을 오늘 단 한 번만, 그땐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로 바꿔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 안의 죄책감을 이제 놓아도 되는 감정으로 바꿔줄 겁니다. 사랑은 준다고 하면서 돈은 아깝다 말하는 사람, 감정은 퍼붓고 지갑은 닫아두는 사람 대처법. 그 사람 감정은 풍성한데 지갑은 꽉 막혀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도 하고요. 연락도 자주 하고 말로 표현도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함께 데이트를 하면 항상 반반. 선물은 거의 없고 특별한 날에도 이런 건 의미 없어라며 넘깁니다. 처음엔 그냥 검소한가 보다 했는데 나만 계속 뭔가 내주는 기분이 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은 받는데 대접은 못 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진짜일까? 혹시 날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감정 표현만 잘하고 실제로는 인색한 사람일까?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사랑은 왜 돈을 아끼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며 당신은 이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1. 돈에 인색하다는 건 감정의 크기와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돈을 안 쓴다, 이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공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 중에는 진심으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상대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느냐입니다. 사랑은 단지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그 표현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가 중요하니까요. 2.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자원 전체가 아까운 겁니다. 이해하셔야 할 건 인색한 사람은 단순히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원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감정,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의 강한 표현이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주는 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진심은 말이 아니라 기꺼움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밥은 늘 당신이 사야 하고, 특별한 날엔 그냥 마음으로 축하해라고 하고, 상대는 본인 것엔 아낌없이 쓰지만 당신에게는 언제나 나중에 기회되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무언가를 기꺼이 내어주는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말이 아니라요. 4. 상대가 돈해 보이는 태도는 관계 전반의 신호다. 돈이라는 건 감정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가장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언제 돈을 아끼고 누구에게는 잘 쓰고 나에게는 어떤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 구조와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한테는 고가의 취미에 아낌없이 쓰면서 당신과의 식사 비용은 꼬박 나누는 사람, 친구들 생일엔 선물 사주면서 당신 생일엔 나는 이런 거 안 챙기는 편이라 말하는 사람.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절대 말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5. 그 사람과 가치관 대화 없이 계속 만나면 상처가 쌓입니다.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반엔 그저 서운함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처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쌓이는 것이고 상처도 쌓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번의 계산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간 지속된 기준 차이가 결국 관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니 꼭 이런 대화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표현이 되게 중요해.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기념일에 같이 밥 한 번 사준다든지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 주는 게 나한텐 마음의 확인처럼 느껴져. 이 말에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집착하는 너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그 반응이
당신이 머물러도 될 관계인지 알려줄 겁니다. 6. 이런 사람에게는 한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거나 이해해야 하거나 상대를 바꾸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는 받아줄 수 있고 어디부터는 내 자존감을 해친다고 느끼는지, 내가 계속 맞추기만 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지칠지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관계는 협력 구조입니다. 너무 오래 혼자 내주기만 하면 결국 마음도 시간도 돈도 고갈됩니다. 7. 이 관계를 계속할지 멈출지 결정하기 위한 3가지 질문. 이 사람은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가? 내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방어하거나 되려 비난하지는 않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애정만으로 유지되는 기울어진 감정 투자일 수 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돈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수단을 어떻게 쓰는가는 태도이고 철학입니다. 사랑은 태도이고 철학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습관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우선되고 있는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과 기준으로 보세요. 사랑은 하는데 인색함은 못 고치는 사람과 계속 만나기로 했다면 나를 잃지 않기 위한 감정의 거리두기. 그 사람이 참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아쉬워요. 말도 잘 통하고 배려심도 있고 다른 건 괜찮은데 유독 돈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자꾸 작아져요. 같이 밥을 먹으면 늘 내가 계산하는 쪽이 되고 기념일엔 내 선물은 간단한데 나는 한참 고민해서 준비하게 되고 이걸로 이별하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만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이 애매한 마음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미묘한 틈 사이에서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상대는 쉽게 안 바뀌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어릴 적부터 형성된 심리적 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돈을 쓰는 걸 불안감의 해소로 여깁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돈을 쓰는 걸 자기 손해로 여깁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오히려 행동에는 무감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바꾸게 하려 하면 결국 내가 더 지치게 됩니다. 2. 사랑을 유지하되 마음의 투자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관계에 투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감정을 덜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주 주되 깊게는 말라는 방식으로 감정의 분배를 리듬감 있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섭섭함이 쌓이기 전에 미리 나누세요. 기념일 선물도 본인의 감정이 아니라 받을 대상의 성향에 맞춰 가볍게 조정하세요. 감정 표현은 해도 되지만 상대의 반응에 기대값을 걸지 마세요. 기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예상 가능한 반응을 설정하는 겁니다. 3. 상처받는 포인트를 미리 구조화하라. 지금까지 겪은 경험들을 돌아보세요. 언제 가장 서운했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반복됐을 때 상처가 컸는지, 돈이 아니라 사실은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이걸 정리해두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감정이 터지기 전에 이건 그 사람의 방식이지라고 한 걸음 떨어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맞는 감정의 타격이니까요. 4. 합리적인 분담안을 직접 설계하라. 장기 연애일수록 감정과 경제가 묘하게 엉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이 계속 주는 역할이 되면 관계가 애정이 아닌 의무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활 설계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외식, 이번은 당신이, 이번은 내가, 기념일은 돌아가면서 챙기자, 선물은 5만원 선에서만 하자.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최소한의 규칙으로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덜 상합니다.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애정을 정량화하자는 게 아니라 정서적 충돌을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5. 감정의 기준을 받은 사랑보다 내 자존감에 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인색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상대가 준 것보다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 기분을 잘 살피고 있는가? 내가 내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나를 대충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자존감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6.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묻기.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 더 괜찮은 나를 꺼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자꾸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서운함을 숨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고 웃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주눅들고 감정을 눌러두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관계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여전히 웃을 수 있나요? 아니면 더 이상 당신답지 않은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건가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종이에 써보세요. 그 답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8편. 경제적 관계 속에서도 감정까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사실 제가 지금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도 의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쉬운 고백이 아닐 겁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흔한 상황이지만 말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 사람이 밥을 사주고 차를 태워주고 월세를 같이 내주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처음엔 그저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마움이 눈치가 되었고 나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고 어떤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죠. 이 사람과 나는 연인이 아니라 경제적 상하관계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관계 안에서 돈이 얽혀 있어도 감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자기 기준과 독립성을 지켜내는 법을요. 돈은 감정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사람 사이에 감정은 천천히 깊어지지만 돈은 훨씬 빠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같이 밥을 몇 번 샀는지, 이번 달 생활비를 누가 더 냈는지, 명절에 누구 쪽 가족 선물을 더 챙겼는지, 이런 작고 반복적인 지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더 줬다고 느끼고 나는 계속 빚진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불균형은 말하지 않으면 더 커지고 감정이 아니라 위계가 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기준이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끊길지도 몰라. 이 정도로 해줬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지금이라도 내가 그만두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내 감정의 안전 영역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경제적 의존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감정으로 연결돼 있는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는가? 의존이 아닌 동행이 되려면 필요한 3가지 선, 기여의 선, 파이트. 상대가 돈으로 기여한다면 당신은 감정, 정서, 생활의 안정 등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관계는 기여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가 한쪽으로만 몰리면 관계는 교환이 아닌 지배로 흘러갑니다. 거리의 선, 페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도 내 감정 결정권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이건 내가 결정하고 싶어.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볼게. 이런 거리두기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하청 구조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종료의 선,
가장 슬픈 상황은 상대가 그만하자고 했을 때 나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면 항상 이 관계가 끝나도 나는 나로 설 수 있는가를 조금씩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비상금이 아니라 감정의 자립 구조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착각. 그 사람은 날 도와준 게 아니라 투자한 거 아닐까? 관계에서 경제가 얽히면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때 네가 힘들 때 내가 다 책임졌잖아. 너 그 시절 기억 안 나?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의 흔적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통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감정이 아닌 자산으로 기억되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구체적인 리스트 작성.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 식비, 생활비, 출퇴근, 주거 등 그 사람이 도와주는 항목을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항목들이 없어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감정적으로 스스로 해결 가능한 것, 외로울 때 연락할 친구, 스트레스를 해소할 루틴, 자신을 회복시키는 일상 루트 등을 메모하세요. 이 리스트는 당장 독립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기준을 세워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경제적 의존보다 더 무서운 건 감정적 마비다. 돈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하고 의견을 덜 내게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고 감정 표현을 억누르게 되는 상황. 그건 감정의 자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마비가 길어질수록 자기 결정권이 사라지고 결국 누군가가 날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돈을 빌리는 건 상황이지만 감정을 맡기는 건 선택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의 이 관계가 당신을 안정시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대신 조용히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관계가 내 감정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나답게 결정한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지금 내 감정이 자유롭게 숨쉬고 있는지의 기준이 될 겁니다. 9편, 그 말 상처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감정의 경계.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란 건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 정도는 네가 좀 참아줘야지. 너 혼자선 못했던 거 내가 도와줬잖아. 그 말들은 단 한 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듣는 쪽은 다릅니다. 말은 잊혔지만 느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내가 좀 더 낮은 사람인 것 같다는 감정으로 오래 눌러앉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쌓인 불편한 감정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말하면서도 관계는 지킬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1. 경계는 말하지 않으면 허용으로 인식됩니다.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말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태도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불편했다. 이 감정은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반복되면 관계가 불균형한 구조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언젠가 반드시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2. 말해야 할 타이밍은 감정이 식기 전에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괜히 뒤끝 같잖아요. 그땐 분위기 망칠까봐 그냥 넘겼어요. 그냥 참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참으면 잊히는 게 아니라 쌓인다는 거죠. 감정이 식고 나서 꺼내면 내가 더 예민한 사람이 되고 상대는 왜 이제 와서 그래? 라고 반응합니다. 말해야 할 타이밍은 내가 아직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감정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3.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말한다는 건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쓸 수 있는 표현 예시입니다. 상대가 은근히 지적하거나 깎아내릴 때 방금 말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제 입장에선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었거든요. 상대가 경제적 우위로 판단하려 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선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조심스러워야 할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요. 상대가 이 정도는 참아라는 식으로 나올 때 맞아요. 내가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도 그냥 넘기기보단 말하는 게 우리 관계에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표현이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4. 중요한 건 단어보다 말할 때의 태도입니다. 이런 말은 화가 날 때 하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는 방어부터 하게 되죠. 그러니 말할 때의 분위기를 반드시 조율하세요. 대화는 대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하기. 비난이 아니라 느낌 중심으로 말하기. 얼굴은 부드럽게, 말투는 단단하게 유지하기. 넌 왜 그렇게 말해? 가 아니라 난 그 말이 좀 아팠어 라고 말하는 것. 이 차이가 상대의 귀를 열게 만듭니다. 오, 그래도 계속 무시당한다면 그건 경계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말했음에도 상대가 계속 그걸로 또 그래? 별걸 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네. 아, 그냥 농담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넘긴다면 그건 더 이상 오해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그 사람은 내 감정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경제적 도움, 사랑이라는 감정, 정들었던 시간과 무관하게 나를 점점 더 작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땐 조용히 정리할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6. 말하는 사람은 외롭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나요? 괜히 말해서 나만 이상한 사람 됐어.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말았지 뭐. 그냥 참을 걸 그랬나. 맞아요. 말하는 사람은 혼자 외로운 입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말하지 않고 버티다가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한 번 무시당한 감정은 잊어도 반복적으로 눌린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그 사람에게 무너지고 있는 감정을 말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계속 괜찮은 척하면서 감정의 선을 허물고 있나요? 오늘 하루 마음에 걸린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걸 내가 왜 불편했는지를 조용히 적어보세요. 그 문장을 나중에라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관계는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